12월 29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2022년 평일이 오늘, 내일이면 이제 끝입니다. 와. 그 직장인들 일부는요, 오늘이 마지막 올해 출근이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상클은 당연히 내일도.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네. 2022년 남은 날도 저희 상클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저희가 뽑은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달라길하우스님 그리고 송샤님 고맙습니다. 네, 이 송샤님이 올려주신 우리 아기 사진은 좀 크게 보여주세요. 네, 아침엔 역시 뽀로로보다 JTBC 상암동 클래스를 하면서 하은 이모 웃어주대요 라고 끝에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 봤지만 네. 랜선 조카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종아리 좀 보세요. 너무 어떨 귀엽지 거야. 않나요? 네. 네, 뽑히신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벤트 계속합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십시오. 네, 잠시 후 머니클래스에서는 올 한 해 주식시장 정리해보고 내년에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도 추천해드립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네, 또 배우 최민식 씨가 정말 오랜만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주말에 볼만한 작품들 저희가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부터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춥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울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외출하실 때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오늘이 가장 춥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모레까지 이들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 매우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작은 눈구름도 만들어서요.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따라 눈이 날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날림이 있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기온 서울 0도, 청주 1도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며칠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습도가 낮아서 불이 쉽게 번지고 날도 추운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TV로 더 보고 싶은데 나가셔야 된다고요? 상암동 클래스 어김없이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해외에서도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은 보통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 초반에 비해 여유로워지는 편인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출근 정체가 더 심하지 않아서 회사까지 대체로 어렵지 않게 도착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신다면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는 23분, 올림픽대로는 28분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월계 1교와 성수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씩만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출근 차량들 많아지는 가운데 송내 부근 사고 영향까지 받으면서 개항에서 송내까지 버겁게 통과하고요. 경기 동쪽은 오늘 판교 쪽 정체가 심한데요. 남양주부터 상해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경기권은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구간인 양재부터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는 꽉 막힌 정체 이어지고요. 경인선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신다면 서울 쪽으로 부천과 신월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전좌석 안전대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고양이도 못 맡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때 천슬라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던 테슬라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는 공공의적 신세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69%, 12월에만 44% 떨어진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7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이 길어질 것이란 보도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의 가치가 과도했다며 머스크를 향해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테슬라가 다른 기술주에 비해 유독 더 심하게 떨어진 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스스로 자신의 명성을 깎아내린 언행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회사의 경영은커녕 고양이에게 밥 주는 일조차 머스크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테슬라가 더는 특별한 회사가 아닐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테슬라의 엄청난 평가 가치가 부여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 말했습니다. 테슬라 중고차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테슬라 중고차 평균 가격은 지난 7월 당시 최고 가격보다 1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테슬라 차를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없게 됐다며 중고차 가격 하락은 신차 수요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0%,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35% 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그제 새벽 강원도 양양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폐기물이 2만 4천 톤가량 쌓여 있는 데다 철골 구조물까지 뒤엉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기가 인근 마을로 번지면서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율은 15% 정도로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진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 의혹 정치인을 감싸는 이른바 방탄국회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미리보기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71명 중 반대 161표, 기권 9표를 얻어 부결됐습니다. 전체 169석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걸로 분석됩니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내부 지적도 나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이후 이처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7건, 21대 국회에선 3건이 모두 가결됐지만 부결된 건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 노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장관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노 의원이 사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북한 무인기에 뚫린 안보를 놓고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여당에선 왜 도둑은 놔두고 도둑 잡는 경찰만 비판하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m 이상 무인기에 대한 방어망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할 수준의 그 크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본 것도
무장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새때나 풍선 때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이런 군을 믿고 이런 국방당국을 믿고 이런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당은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국방의 약화, 군의 해체 수준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 오는 거로부터 다 함께 축적된 것이지 이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이걸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일부 여당 의원이 군을 감싸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범인을 놓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이도선 기자 대신에 새로운 얼굴입니다. 도시락 이슈 백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반장에서 또 활약했던.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잡는 사이에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도선 기자가 이 감기로 아픈 틈을 타서 이렇게 보도국의 기자들이 한글 시청자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고요. 네. 이 시스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도선 기자 지금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어제 공다솜 기자가 방송할 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 이 기자가요? 그래서 오늘 백민경 기자 할 때도 아마 이도선 기자가 댓글을 남기지 않을까.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도시락. 네, 열어주세요. 첫 번째 도시락입니다. 일단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빠밤, 믿을 만한 사람. 저 근데 이분도 네. 안 보네, 우리 프로그램. 하나, 둘, 셋 들어주고 빠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믿을 만한 사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도시락 이슈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인 프로배구의 조재성 선수가 밤사이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네. 처음에는 현역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뇌전증 진단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었잖아요. 현재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된 상황인데 인스타그램에 그간 사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먼저 조재성 선수는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 사이트에 입영 연기를 검색하다 이 포털 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브로커는 프로필에 국군 국방 전문 행정사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필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자리에 나갔다고 적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1년 정도 입영을 연기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근데 입영 연기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브로커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또 병역 면제도 가능하다면서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조 선수는 집에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거는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든 근데 또 결국에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재성 선수는 과거 가족들이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더 갚고 입대하려고 이렇게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아, 지금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조재성 선수의 이 사과문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가 길다. 이 군 비리는 진짜로 용서받기 좀 어려워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에 가담한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던데. 네, 처음에는 7명 정도로 밝혀졌었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지금은 50명 정도가 넘는 걸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제 박지영 기자가 브로커 사무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예. 네, 사실상 고객 상담은 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진 않았고
카페나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좀 만났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인물 소개를 보면요. 저 브로커에 대해서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자 이런 문구도 보이고요. 병역 기피를 조장하거나 사위를 이용해 병역 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나서서 국방부, 병무청에 통지하겠다. 마치 합법적인 일처럼 포장도 잘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걸 도와주고 또 그걸로 돈을 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은 뭔가요? 네. 자, 하나, 둘, 셋, 빠밤.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미담이면 참 좋을 텐데요. 파주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기고 또 과거에 동거했던 여성까지 살해한 걸로 드러난 30대 피의자 이모 씨입니다. 현재 만나던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졌었는데요. 피해자 돈으로 명품백까지 선물한 파렴치한인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웃들은 이 씨에 대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잘하는 청년이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비원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강아지 데리고서 산책하는 모습을 봤는데 키도 훤칠하고 쾌활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그 세계 최초로 그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연쇄살인마 강호순도 뭐 강아지 뭐 시베리안 허스키였나요?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여자들 막 그렇게 했잖아요. 유인하고. 유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상도 좋고 행실도 좋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2명이나 살해를 했잖아요. 끔찍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JT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집에 있는 여행 가방에서 새로운 혈흔이 지금 핏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본인은 이미 내가 자백을 했다. 전 여자친구의 혈흔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믿기가 좀 어렵죠. 경찰은 일단 국가수의 DNA 감정을 의뢰하고 이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찰이 그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들어갔죠. 네. 오늘 경찰이 신상 공개위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했잖아요. 네. 또 중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 요건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지금 이 씨가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사진을 공개하는 게 여죄 추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또 다른 피해자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지금 두 도시락에 좀 무게가 있었는데요. 이번 도시락은 좀 옛날 도시락.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회식은 처음이합니다. 오. 네. 지금 다들 한창 송년회 하시죠? 네네. 네, 오늘도 하는데. 저희 아침 뉴스팀 오늘 점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예, 우리 처음이죠. 이렇게 다 같이 상클 하고 나서 상클, 처음이죠. 상클 이후엔 네네네. 처음이에요. 아, 상클 이후에. 네. 네. 지금 국내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이니까 네. 지금 3년이나 됐어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닌 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네. 그동안 벼르고 별났던 이른바 보복 회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보복 회식. 네. 오늘인가요? 우리 오늘 보복이야? 네, 지금 회식이 계속되면 막내들이 지금 일이 많아지는데 뭘 해야 되냐면 네. 장소를 정해야 돼요. 아, 맞죠. 계속 검색을 하는 거야. 회식 장소.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12월 1주차에 이 회식 장소의 검색량이 최근 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회식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내심 저처럼 코로나19 동안 좀 안 해서 좋았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을 텐데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이번에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회식이 처음인 직장인들이 있대요.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엄격하게 회식 절대 안 돼. 뭐 이랬던 회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몇 번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네. 끼고 막. 입사 3년 차까지 회식이 없었던 세대가 지금 있는 건데요. 하은 앵커도 지금 입사해서 회식 몇 번이나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입사 3년 차고 곧 4년 차가 되는데 네. 회식
아마 진짜 이렇게 대대적인 회식은 거의 한두 번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가요 앵커는 옛날에 회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했다가 저도 코로나 국면 때는 저도 술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몰래 도망가고. 네. 오늘 정말 많으면 일주일에 한 4번, 5번 이렇게까지 회식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4-5번. 어느 회사 무슨 하는 일일 거죠? 때?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 같은 회사. 근데 이 회사 말고 옆에 있는 회사죠. 그래요? 네네네. 일주일에 4-5번이면 그 4-5번은 다 술을 마시나요? 거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깨 있는 순간이 좀 없었어요. 우리 어제 했는데 그 오늘 많이 이틀은 마셔라. 쉬어야 된다고 한 번 마시면. 네,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 신입사원은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할 때는 직장인이 돼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자리하는 그런 로망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취업 후에 3년 만에 회식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설렌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처음이라 좀 두렵다. 지금 나 회사 전화 받는 것도 어려운데 선배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얼마나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건배사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숨 막혀요. 진짜. 건배사. 검색해봐야죠, 미리. 네. 검색을 준비를 준비를 해가야 되나요? 그쵸. 네. 특히 최근에 또 직장에 막 진입했던 Z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낯선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 3년간 회식뿐 아니라 재택근무, 또 비대면 근무 등 여러 가지가 변했으니까 이 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대학교 대면 강의가 본격화되면서 MT도 처음 갔다는 대학생들 많잖아요. 맞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참 이 코로나가 많은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민경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월드보이 만나보겠습니다. 월드보이 출동해주세요. 예. 자, 늘 굿모닝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열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전역에 폭설과 한파가 강타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 폭설로 차에 갇힌 20대 여성이 가족에게 보낸 이 마지막 영상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과 메시지라면 가족들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22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테일러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폭설로 고립이 됐습니다. 9일에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극심한 악천후로 구조대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테일러는 무섭다면서 가족 채팅방에 주변 눈보라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아까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약간 막 이렇게 눈 많이 내리고 창문으로 이렇게 찍은 그런 영상 같은데 보기만 해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차 문을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죠. 지금 저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근데 이 자정이 되자 가족들에게 잠을 자면서 내가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려보겠다 했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면서 혹시나 아무도 오지 않으면 걸어서라도 내가 탈출을 시도해보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게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아침 엄마는 딸 테일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테일러는 고립된 지 24시간 만에 1.3m 눈이 뒤덮인 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좀 눈이 많은 곳에 있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립니다. 차문도 당연히 안 열리고 창문을 깨고 나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게다가 혼자였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현재 미국은 이번 폭설과 한파로 60명 넘게 숨졌고 이 가운데 절반이 버팔로 등 이 뉴욕주 북서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먹먹한 마음이 좀 밀려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다음 소식은 조금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유명 햄버거 체인 가게에서 한국 교인 2명이 SNS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네. 자, 해당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Okay, it's You're just filming yourself eating? Yeah. You're a weird homosexual. Japanese or Korean? I'm Korean. Yeah, you're Korean. Kim Jong-un's boyfriend, huh? You're Kim Jong-un's boyfriend? You've had gay sex with him? Ooh, I could spit in your face and some Filipino shit.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당황해하면서도 웃으면서 잘 받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불안하죠. 저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혐오 발언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저런 게 되게 심각한 범죄잖아요. 예, 그렇죠. 현지 시간 27일 뉴욕타임스는 아린 킴 씨가 친구와 함께 미국인 40대 남성으로부터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남성은 심지어 김 씨 일행에게 밖에서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김 씨 일행은 매장 문을 닫을 때까지 안에 남아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돼서 조회수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역 경찰서장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남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고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으로 한 그 증오 범죄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이 캘리포니아 샌 버네디도에 있는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뉴욕 등 20개 주요 도시에서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중 절반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조사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종차별 또 이 혐오 범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미국에 살다 왔는데 저렇게 인종차별을 당하면 굳이 대꾸를 하지 마시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군용 무인기 5대를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일 있었죠? 네. 한심합니다.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안티 드론 기술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이런 것까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뭔가요? 자, 인도 육군이 지금 독수리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자, 드론 들어와, 다 들어와. 맹금류에 지져온 독수리가 창공의 드론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챌 수 있게 훈련시키는 건데요. 자, 이 먹이로 보상을 하면서 드론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게 길들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이제 하늘의 왕이라고 하죠. 빠른 속도와 높은 지능을 가졌습니다. 만약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나타났는데 이 격추를 한다면 땅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독수리가 중간에 그걸 낚아채도록 하면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게 군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인도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한때 네덜란드 경찰도 불법 드론을 잡는데 독수리를 쓰겠다면서 이 야심차게 훈련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1년여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예, 실용화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60 성향의 독수리를 키우고 훈련시키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드론 크기가 크거나 위협할 만한 무기가 탑재된 이 드론의 경우에는 독수리가 낚아채기가 또 쉽지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낚아챈 저 독수리는 참 협조를 잘 해주는 독수리인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변수가 많겠죠. 예, 근데 독수리 말고도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주파수나 레이저 등을 활용해서 드론을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이 안티 드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해서 쓸 수 있는 2종 복합 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만큼 세계 곳곳이 드론 공격을 막는 대비를 하느라 열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생각해보면 북한 무인기 때문에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 항공기도 잠시 동안 뜨지도 그렇죠. 못하고 또 수도권 주민들 어제 막 문자 밤 받고, 사이에 막 네. 불안에 떨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도 좀 드론 방어 체계를 좀 견고하게 좀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정신황허대교로 가보시죠.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차선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막 수많은 차량이 빽빽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몇 중이에요? 이미 사고가 나서 멈춰 있는데도 지금 막 그냥 들어오는데요? 그죠. 지금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죠. 무슨 뭐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지금 막 구겨지고 쌓이고 또 큰 충격으로 접혀진 듯한 막 차량도 지금 막 너무 많이 보입니다. 무려 20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하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한 명이 사망했고요.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대 넘게 연달아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근데 그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저곳이 아침마다 이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데 이날 오전 정저우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이 극심한 안개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새벽에 내린 비가 도로 위에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였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곳곳에 빙판길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런 다리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다리 노면이 또 차가워지고 또 빙판이 많이 생겨서 정말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국이 구급대원을 파견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이 적게 잡아도 400대가 넘어 보이는데 관영 매체가 그 절반이 200여 대라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사고 축소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도시락 이슈의 백민경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주식시장 업종별 기상도 2023년 눈여겨볼 곳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2022년 거래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평일인 내일은 주식시장 안 열거든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올 한 해 주가 쭉쭉 빠지고 수익률 처참하고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건강한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식시장 업종별 기상도 2023년 눈여겨볼 것은 이 키워드 가지고 내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증시 상황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오늘, 저는 내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기다리던 산타가 주식시장에는 안 온 거죠? 네, 안 왔습니다. 하고 아직 뭐 이틀 정도 우리가 1월 첫째 주도 보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2월에 시작했던 지수가 한 2,480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라고 하려면 지금쯤은 2,500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보십시오. 2,300도 어제 깨진 채로 일단은 이제 어제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제롬 파월 연준의장 좀 긴축 좀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분명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확연히 떨어졌지만 발언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거 여전했고요. 두 번째가 끝까지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던 일본도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과 함께 이 나라도 긴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주주 요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종목당 10억 이상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 얻은 내년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대주주 요건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뭐 최대는 100억, 100억이 아니어도 종목당 한 50억.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법 통과가 안 된 채 끝났기 때문에 큰손 개인들의 물량이 또 나오는 수급 이슈가 있었고 마지막은 뭐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정타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12월 한 달 동안 무려 44%가 급락을 하면서 산타랠리의 꿈을 모두 앗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광받던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특히 어제는 코스피가 더 빠졌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배당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배당락? 하죠. 우리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 투자의 그 배당을 받을 자격은 마지막 날에 그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주식은 사고 나서 이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명부에 내 이름을 올리려면 27일 날까지 여기 포함해 보면 주식을 사갖고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27일과 28일은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을 배당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28일 날 주가가 떨어지느냐? 27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감안해서 프리미엄이 붙은 채 끝나잖아요. 배당 수익률을. 네. 그러니까 28일 날 시작할 때는 곧 배당 부분을 걷어내고 이제 지수 조정을 한 차로 출발을 하는 이게 배당 낙일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바로 배당 낙일이었기 때문에 뭐 2% 이상 빠졌는데요. 다만 좀 과했습니다. 이 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지수가 더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말에 약해진 투심을 좀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올해 투자자 전반적으로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힘들었겠죠. 네, 예. 웃음이 말을 다 해주시긴 네. 뭐 코스닥은 40%가 시장이 넘게 빠졌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25%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시장이니까 종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동학개미와 뭐 서학개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동학개미의 상위 뭐 매수 5개 종목들을 좀 본다면 네. 삼성전자 압도적인 일이죠. 벌써 뭐 500만, 600만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중으로 보면 거의 30% 가까이가 빠졌고요. 네이버 반토막입니다. 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 들어갔었는데 반토막. 또 하이닉스도 역시 반도체 업황에 힘들었었고 뭐 삼성전자 관련한 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한 해가 보였다. 그러고요. 근데 이게 동학개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학개미로 가보면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테슬라, 애플, 또 아마존, 그렇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폭락을 네. 했고요. 그 뒤에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 애플, 뭐 엔비디아 등등도 거의 30~40%씩 다 빠지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참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초만 하더라도 참 이게 막 쟁쟁하고 인기가 많았는데 네. 이렇게 아까 고드름처럼 막 쭉쭉 내려간 그래프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는 그게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빅테크 기업 참 취임을 했는데 이제 네. 앞을 좀 내다볼 시간입니다. 내년에 뜰 업종이 뭘지 지금 좀 어렵지만 반도체 업종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반도체 업종은 좀 뭐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나 내년 한 해 내내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는 저기 먹구름이 끼어 있죠. 네. 그런데 희망을 보자면 어떻게든 내년 한 해에 바닥을 좀 봐야 되는데 자칫 내년 한 해 내내 힘들고 그 힘듦이 2024년까지 간다면 정말 이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반도체 투자자들은 내년에 뭘 끝내겠다라는 마음보다 한 2~3년은 더 간다라는 좀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나라를 또 이끄는 자동차와 2차 전지. 뭐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성장성은 대단하죠. 그렇죠. 전기차 인기도 예, 많거든요. 인기도 많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 차 시장에서 이제 겨우 전기차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둘 다 모두 먹구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유가 첫 번째로는 차 같은 경우에는 IRA 감축법에서 미국에서 보조금 이슈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거의 탑을 달리다가 2차 전지도 이제 굴제 세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해가 좀 뜨고 있죠. 뜨고 있어요. 네. 예, 전기차와 2차 전지 자체의 성장성도 있고 또 IRA 감축법에서 우리의 전기차가 배제되기는 했지만 좀 어떤 식으로든 우회되면서 좀 한 줄기 좀 빛이 와줄 가능성도 아직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이니까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좀 마인드 그렇습니다. 셋을 일단 해라. 마음을 내년 한 해까지는 힘들 네. 거다라는 각오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름 낀 거 좀 받고 그럼 맑음으로 전망되는 것들은 또 뭐 다음에 업종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올 한 해도 좀 주목받고 언급됐던 것이 뭐 태조, 이방원 뭐 등등으로 하는 저 태양광 등등의 에너지인데요. 네네. 에너지를 첫 손에 꼽은 것은 석유 시대의 종말과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앞으로의 키워드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인플레이션 뭐 돈이 마르고 할 때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정부의 자금들, 재정이 투입되면서 나름 유동성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좀 뭐 그렇지만은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 관련한 주식들은 내년 한 해 동안에 좀 맑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맑음이 식음료입니다. 식음료는 고물가 시대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역시 먹는 거잖아요. 네, 먹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계속 있다. 또 하나가 최근에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달러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126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식음료주들은 원자재를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원화 강세가 된다면 상당 부분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맑음을 그렸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속 내년에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니까 금융주는 다 좋을 거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증권업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가 힘들고 경기 침체란 키워드 속에서 좀 먹구름이 꼈고요. 은행이 나름대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에 대해서 당국이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이거밖에 올리지 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데 최근에 대출 수요가 꽤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것은 금리 인상, 고금리 상황에서도 은행주에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금리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주가 맑음이지만 좀 정책적인 거를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짧게 내년에 그럼 투자 적정 시기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좀 팁을 좀 주시죠. 우리가 경기를 알잖아요. 경기 침체야, 경기가 나빠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 경기에 움직이는 것보다 3개월, 늦어도 6개월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빠르면 6개월. 그래서 내년에 경기 흐름을 먼저 보시면 이거는 세계 어느 기관이나 다 예측을 하는 건데 1분기 힘들고 2분기 힘들다가 3분기 어느샌가부터는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다수설입니다. 그럼 이게 경기 곡선이라면 여기에 주식을 대입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다. 빨리. 그때 아마 주식은 바닥을 찍을 것이다 해서 한 3월쯤에 주식은 바닥. 그러니까 먼저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4분기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이제 경기도 바닥을 쳤고 저렇게 되면 물가도 잡힌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올 한 해 있었던 긴 긴축을 마치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1분기에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바닥을 잡고 내년 한 해 좋은 대응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산타레일 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렇게 경기가 나빠질 거야, 무너질 거야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 두 번째 수급적으로는 달러 약세. 이것들이 좀 빨리 찾아와 준다면 의외로 저 경기 침체의 강도는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달러까지 외신도 좀 잘 찾아봐야 되고 또 저희 머니클래스 꾸준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주식 투자는 또 늘 위험성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책임은 또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라이프 목요일은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 스크린의 박희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재벌집을 OTT로 봤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서 지금 다음 거 볼 걸 빨리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희은 편집장님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작품 느그서장 남청동 살제. 또 최민식 배우가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를 했어요. 이 최민식 배우가 이번에 드라마로 돌아온 이 작품은요, 카지노라는 작품이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시리즈예요.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카리스마의 배우고 한국 영화계의 대부 같은 배우잖아요. 이번에 25년 만에 스크린 밖을 넘어서 이제 안방극장에서 OTT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캐릭터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그리고 막강한 재력을 꿈꾸는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30대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작품의 연출을 누가 했는지 들으신다면 마음에서 약간 호기심이 더 불끈 생기실 거예요. 바로 범죄도시 1편을 만들었던 강윤성 감독이 이번에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워낙 믿고 보는 배우다 보니까 최민식 배우 나오면 무조건 본다 이런 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배우가 선택한 드라마니까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랜만에 저는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지노라는 작품은요, 최무식이라는 이 한 남자가 필리핀의 도박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대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사람 캐릭터를 중심으로 끌고 가되 그 속에 정말 많은 인물, 각각의 캐릭터의 삶과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좀 규모 큰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 남자가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빅bet, 거대한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이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또 그 안에 카지노라고 하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보실 수 있어요. 뭐 배우들의 얼굴 딱 몇몇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다. 네, 올해를 휩쓴 분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강윤성 감독이 이 호화 캐스팅을 했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 배우들의 파워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뚝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식 배우뿐만이 아니라 손석구, 이동희, 허성태 배우 같은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남자 배우들이 총출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19로 그동안 뭐 해외 못 가신 분들 많던데 또 배경이 필리핀이라고 하니까 화끈한 액션 또 해외 많은 분위기들 다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도 함께 볼까요? 네, 다음 작품은 역시 또 OTT 작품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OTT 작품이 많아요. 왜냐하면 OTT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길고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배우들이 또 창작자들이 OTT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두 번째 보여줄 작품은요. DP 시리즈로 유명한 김보통 작가가 신작 OTT 드라마의 연출자이자 또 작품가로 돌아왔습니다. 사막의 왕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곧 공개가 될 건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함께 먼저 보시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까지. 네, 보시죠. 오케이. 방금 한 일은 어떤 일이죠? 금이가 뭐가 중요해? 돈 주잖아. 왜? 뭘까요? 이게 뭐 무슨 일이에요, 저게? 자, 신입사원이 되셨어요. 네. 회사를 갔어요. 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래요. 네. 그런데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자, 두 분은 이제 이 회사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연봉이 9천만 원이니까 근데 매일매일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저는 쳇바퀴 돌듯 그 동그라미에만 그리는 건 못합니다. 전 돌겠습니다. 네, 단호하시군요. 네, 바로 이 사막의 왕이라는 작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준다. 그러니 일을 해라. 그 일의 이유조차도 모른 채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이 믿는 사람들, 이 양쪽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모두 6편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 모래 위의 춤이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무기력한 신입사원이 이 돈과 삶의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괜히 이렇게 좀 인생에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 같은 작품이라 더 기대가 네. 되는데 이런 게 옴니버스 작품이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옴니버스는 각각의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세계관으로 묶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 작품도 각각의 다른 이야기지만 그 등장 인물들의 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6화까지 전체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의 큰 그림이 맞춰지는 일종의 퍼즐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대기업 상사로 등장했던 동현이라는 인물과 그의 딸 서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이 인물들의 주변으로 상황이 계속 확장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굉장히 궁금한데 이 정의의 용사라는 에피소드예요. 이 작품, 이 에피소드는 상금을 5억 원을 줄 테니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해라라는 컨테스트가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정의로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겠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이 김보통 작가 웹툰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DP의 시나리오 썼었고 이번에는 또 연출까지 도전해서 야. 창작자의 영역을 굉장히 크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통 작가 이름만으로도 이 작품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보통 작가의 작품들이 보통 재미와 위트 안에서도 우리 삶에 좀 큰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그런 재미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름은 보통인데 보통 이상의 질문을 던지는 그럼요. 그 작가님의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작품은 극장 개봉작이죠? 극장 개봉작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조금 독특합니다. 네. 젠틀맨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젠틀맨은요. 성공률 100%의 흥신소 사장 지현수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검사 행세를 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나쁜 놈을 잡기 위한 무슨 예의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범죄 오락 영화인 거예요. 의뢰인이 어떤 사건을 맡겼는데 그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장소를 갔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를 납치한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의식을 잃은 검사 대신에 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검사 행세를 하는 흥신소 사장 역할을 주지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이시지만 박성훈 배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악당 빌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 관련은 드릴게. 영화 신세계에서 박성웅 배우의 또 그런 카리스마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 빌런 캐릭터의 진수 맛보실 수 있는데요. 박성웅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해도 약간 살떨리는 그런 소름 끼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 굉장히 흥미로운데 박성웅 배우는 귀족 검사 출신의 로펌 재벌로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사람들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쥐락펴락하는 빌런을 연기를 하고요. 주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굉장히 위트 있고 코믹한 연기 그리고 정말 능청스러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작품도 OTT가 만든 오리지널 영화라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좀 전에 그 테니스 공을 확 쳐서 사람을 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진짜 나쁜 사람으로 나오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바타나 영웅 같은 대형 작품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영화 젠틀맨, 편집장님이 본 영화 젠틀맨은 어땠나요? 오락 범죄 영화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자신의 룰을 잘 따라가는 작품이에요. 배우들의 매력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대작들 아바타와 그리고 영웅이 전체 그 영화 관객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작은 영화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젠틀맨을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또 OTT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새해에 뵙는 거네요? 그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박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실 때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모레까지 이들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작은 눈구름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따라 눈발이 살짝 날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서해안에 눈이 또 한 차례 날리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서해안과 달리 며칠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대전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부산도 영하 2도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진 상태고요. 한낮에는 서울 0도, 청주 1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강추위는 기승을 부리겠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춥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과거에 형편이 어려울 때 병원에서 출산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한 가장이 23년이 지나서 23배가 넘는 돈을 어려운 환자들 위해 써달라고 그 병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는 너무 추운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럼 추우니까 계속 그런 소식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병원도 그렇고 그 23년 전에 지원해준 분도 그리고 또 이걸 잊지 않고 또 다시 돈을 가져와서 다른 분들 위해 써달라. 이 사연 진짜 아름답네요. 이런 훈훈한 소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춥고 시릴수록 더 베풀고 돕는 분들,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도 많을 텐데 저희도 이런 굿뉴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기억하시면서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2022년 마지막 평일, 마지막 금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네, 내일 잘해야 돼요. 네. 자, 오늘도 상쾌하세요.